여러분 잠시 잘 쉬셨나요? 전산세무 2급 2주차 3차 시입니다. 요번 차 시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213페이지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란 세금이죠.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재화나 용역에 생산되어 유통되는 단계에서, 즉 거래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간접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몇 프로요?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되거나 또는 영세율, 즉 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일단 국세입니다. 국세라는 것은 그렇죠.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거고, 간접세. 담세자가 최종 소비자고요. 납세를 하는 의무자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 소비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세고 다단계 소비세를 거쳐서 소비세로 나고 있고, 물세입니다. 담세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겨지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물세가 되겠습니다.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단일세율로 인해 역진성 발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10%와 0%. 사업장별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별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즉 매출세액에서 내가 매입하고, 즉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계산해서 납부하게 되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쓰고 있습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에 해당이 돼서 부가가치를 총 매출액에서 중간재 그리고 자본재 구입에 차감하는 계산으로 쓰는 소비형 부가가치세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재료 매입에 대해서, 즉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됩니다. 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따르고 있다. 납세 의무자를 좀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사업자가 있어요. 자, 그리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자,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로 나누고, 또 면세사업자는 세금이 면제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과세사업자의 일반 과세사업자는 법인 그리고 개인이 있고요. 간이과세자는 법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로서 공급대가입니다. 공급대가라는 건 그렇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00만 원 이상이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들어갑니다. 자, 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율 해서 세율을 곱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일단 밑줄을 좀 긋까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상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면세사업자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214페이지의 과세기간을 좀 보겠습니다. 과세기간은 일반 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신규 폐업자 이렇게 나눠봤는데, 일반 사업자는 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예정 기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9월 30일 제2 예정기간이라고 하고, 제2 확정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은 예정고지 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1년에 몇 번? 2번 확정 신고를 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 총 4번을 신고 납부합니다. 간이 과세자인 경우는 1년에 한 번,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언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자,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월 30까지고 2기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2월 31일입니다. 예정도 예정 과세기간 말을 기준으로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폐업일은 과세기간 시작일이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 또는 7월 1일, 4월 1일, 10월 1일이죠. 그래서 폐업한 날까지를 계산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납세지는 광업인 경우에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됩니다. 제조업은 그렇죠.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됩니다. 건설, 운수,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겠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겠죠. 자, 무인 자동 판매기 사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되고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경우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부동산 임대 건물이 중국에 있는 경우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국외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직매장, 사업장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하치장과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납세지로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직매장인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하기 때문에 납세지가 되고요. 하치장과 임시사업장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개시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면 3일 이내 신청자에게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세법이 변경되면서 2020년 7월 1일부터 신청분에 대해서는 2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수정이 됐어요.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개시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나서 5일 이내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은 한 번 신청하면 정정이 안 되죠. 그런데 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는 사유에는 상호가 변경되었을 때, 사업자 등록 번호가 아니라 이름이 변경됐을 때, 자, 통신 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명칭이라든가 인터넷 도메인을 변경할 때도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어요.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폐업 사유이므로 변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업 신고하셔야 돼요.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었을 때도 정정 사유해야 되고요.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된 때에도 정정 사유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과세 거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21페이지에 있고요. 222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자, 과세 거래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과세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공급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공급으로 보느냐라는 거죠.
그죠? 자, 공급은 실지 공급이 있고 간주 공급이 있습니다. 실지 공급은 대가를 받고 인도한 거래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라든가 가공 계약, 교환 계약, 그다음에 뭐 기타 법률상 원인에 의한 공급은 실지 공급에 해당이 되고요. 간주 공급이라는 건 대가를 받지 않았으나 재화를 인도했거나 인도 자체가 없는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가 공급이라든가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 제하가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뭐 실지 공급은 대가를 받고 재화를 줬으니까 과세 거래로 인정하는데 별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간주 공급에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가 공급이 있는데, 자, 자가 공급은 뭐예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하고 취득한 재화를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면세 사업에 전용하여서 사용하거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 비용, 그 다음에 판매 목적의 타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이런 경우는 자가 공급으로 인정을 합니다. 개인적 공급이라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돼요. 그런데 이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하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장 체육비, 직장 연회비와 관련된 재화의 공급도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공급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자, 사업상 증여 쪽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사업상 증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사업상 증여에서도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에게 인도한 견본품이라든가 증정품 같은 경우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광고 선전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광고 선전물도 해당이 되지 않고요. 당초에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매입세 공제받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폐업시 잔존 제한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폐업 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잔존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서 간주 공급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이번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예요. 자, 조세의 물납, 그 다음에 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렇죠?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재화를 공급으로 보지 않고요. 법률에 따른 공매나 경매, 강제 수용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용역의 공급을 좀 한번 볼까요? 자, 용역의 실질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역무를 제공하여 재화시설물과 권리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화의 무상 공급은 그렇죠.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만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자,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들여온 거죠. 그래서 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나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하고요.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그것을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도 재화의 수입으로 보는데,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만 제외하고는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이번에는 공급 시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는 현금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외상 할부 판매한 경우에는 인도가 되거나 이용이 가능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자, 반환 조건부라든가 동의 조건부, 기타 조건부인 경우는 이 조건부를 성취되었을 때 그때가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조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었을 때죠. 자, 기한부 판매는 그렇죠. 기한이 경과되어서 확정됐을 때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 있어요. 즉 만드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가 인도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가공될 때는 공급 시기로 보지 않고요. 완료가 돼서 인도될 때만 공급의 시기로 봅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은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인데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때로 합니다. 요거 좀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네. 대부분 사용이나 소비 또는 뭐 판매가 확정됐을 때 요때 되지만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가 공급 시기로 봅니다. 무인 판매기에서 이용한 재화의 판매, 여러분 그 무인 자동 판매기 있죠? 거기에는 공급 시기를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즉 현금을 꺼냈을 때 그때가 판매된 걸로 보는 겁니다. 수입은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 그리고 수출은 수출 재화가 선적한 날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여기도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선적일. 용역의 공급 시기는 통상적으로 공급한 경우는 영물을 제공이 완료된 때예요. 완료된 때. 그런데 이제 완성도 기준이라든가 중간 지급, 장기 할부, 뭐 기타 조건부 용역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각각 계산합니다. 그래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 제공이 완료되거나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죠. 자, 밑줄 그으세요. 임대보증금의 간주 임대료, 즉 보증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이면 뭐 3월 31일, 6월 30, 그리고 과세기간 종료일은 확정신고 6월 30, 12월 30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용역의 공급 시기까지 살펴봤어요. 자, 영세율과 면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227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자, 영세율이란 일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몇 퍼센트 0%의 세율을 적용하여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한 완전 면세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영세율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국제적으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그렇죠.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소비지국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영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수출하는 재화, 국에 제공하는 용역, 선박, 항공의 외국 항행 용역, 그리고 외화 획득의 재화나 용역을 한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자, 영세율을 이렇게 적용을 했고, 그럼 면세제도는? 면세라는 건 세금이 없는 거죠. 자,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뭐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납세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이 없다는 뜻이죠.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자, 저소득층이라는 건 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세금까지 10% 낸다. 그러면 과중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경감해 주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면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면세 제도에는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자,
대상거래입니다. 교재 23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필수품은 면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가공된 식료품, 가공되지 않아야 돼요. 가공되면 그렇죠. 과세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식용의 공화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데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강옥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자, 수돗물은 면세지만 생수는 과세입니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생수는 과세. 왜? 생수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세입니다. 연탄과 무연탄은 그렇죠. 면세. 그렇지만 유연탄, 갈탄, 착화탄 이런 것은 과세가 되겠습니다.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면세가 되겠습니다. 여객운송 용역에서는 항공기, 우동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는 과세예요. 그러면 시내버스 이런 거는 면세가 되겠죠. 우동고속은 25인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49인승인가? 40인승 이상 되는 거 있죠? 그거는 또 면세예요. 네. 자, 주택 이외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도 면세가 되겠습니다. 자, 국민후생과 문화 관련 쪽에 보시면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요것은 면세인데 여기 밑줄 그으세요. 약사가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은 과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편의점에서 의약품 샀다. 그럼 그건 과세예요. 네. 자, 일반 의약품은 과세. 대신 조제하는 건 면세가 되겠죠. 미용 목적과 서영수술, 그 다음에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용역은 과세지만 우리 반려동물 있어요.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용역은 면세가 되겠습니다. 자, 교육 용역은 무조건 면세인데, 자, 무허가 과세고요. 운전면허학원 과세입니다. 무도학원 과세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운전면허, 무도학원은 과세. 자, 도서는 면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서대서 대여해 주는 데 있죠. 그런 용역도 포함돼서 면세고요. 신문, 잡지, 뉴스통신 이런 거는 다 뭐예요? 면세인데 광고는 과세예요. 자, 광고 과세 밑줄 또 꺼놓으시고 예술 창작품 이런 것들은 면세입니다. 그런데 밑줄을 그으세요.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무용, 골동품은 제외합니다. 창작품에서.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입장은 면세가 되겠습니다. 자, 토지는 면세예요. 즉 구입했을 때는 면세지만 임대는 과세입니다. 여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토지의 임대는 과세. 금융, 보험 용역은 면세. 저술가, 작곡가, 기타 일정한 자가, 작업상 제공되는 인적 용역은 면세가 되겠습니다. 자, 기타를 좀 보겠습니다. 우표는 면세인데 수집용 우표는 과세입니다. 여기 이렇게 밑줄 좀 그어놓으시고 인지증지, 복권, 공중전화는 모두 다 면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면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도 면세가 되겠습니다. 자, 면세를 포기하게 되는 대상들이 있어요. 자,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면세 포기의 대상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 용역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익단체 중 학술연구단체와 기술연구단체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면세 포기 대상이 됩니다. 자, 포기 절차는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만 가능한데, 자, 신고 후에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됩니다.
즉 과세로. 그리고 면세 포기에는 시기의 제한이 없고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면세가 됐다가 내가 포기하겠다. 그러면 걔는 시간적인 그런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 면세 포기의 효력은 면세 포기를 하면서 과세 사업자로 전환이 됩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는 사업자가 되겠죠.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밑줄 그으세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면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몇 년간? 3년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자, 영세율과 면세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영세율, 면세율을 비교해 볼게요. 자, 영세율은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출 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영세율이라는 걸 뒀고요. 면세는 그렇죠.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두었습니다. 대상은 영세율은 수출, 외화 획득 제어와 용역이고요. 면세는 대부분이 기초 생활 필수품이 되겠죠. 면세의 정도는 완전 면세는 영세율이에요. 그래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는 불완전 면세예요. 매입세액 환급받지 못합니다. 자,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사업자 여부는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지만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인 경우에는 자,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지 돼요. 그런데 면세는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고요. 대리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세표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과세표준이란 뭐예요? 그렇죠.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세금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이 되죠. 자, 그러면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는 대가 금액이 됩니다. 금전 외의 대가로 받은 경우는 자기가 공급한, 즉 내가 공급한 시가입니다. 공급한 시가.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공급한 재화의 시가입니다. 대부분 시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죠.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계산해서 과세표준으로 잡습니다. 이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공제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표준의 포함 여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넣었습니다.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 포장,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을 하고요.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상당액, 즉 각종 세금은 과세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일단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요거는 값을 깎아준 거잖아요. 그리고 환입은 반품 내보낸 거니까 매출 할인은 외상대금을 할인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계산할 때 이 부분은 빼고 하시면 됩니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어서 멸실된 재화는 그렇죠.
파손됐는데 그것까지 내가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파손되거나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빼줍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밑줄 그으세요.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직접 관련이 있다. 그러면 더해야죠. 그런데 관련이 없으면 빼주셔야 됩니다.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환조건부의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요.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봉사료는 종업원 거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은 대손금과 판매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자, 웨어 환산 시 과세표준은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총 가격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격에 개별 서비스세, 주세, 교통세 이런 거 다 더한 거 이런 것과 과세표준이 되는데 웨어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원화로 환가한 경우와 환가하지 않은 경우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공급 시기가 도래 전에 원가로 환가한 경우는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공급 시기 이후에 외국 통화 또는 기타 외국환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또는 제준 환율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이 외화에 대한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서로 달라요. 공급 시기 도래하기 전에 원화를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 공급 시기 이후에 외국 통화 또는 기타 외국환 통화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로 계산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다음 자료를 통하여 계약금을 환가한 경우와 환가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라고 했어요. 11월 10일 뉴욕사에 2만 불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불을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다. 자, 11월 10일은 1,000원이었고요. 11월 25일 제품을 선적하고 수출 대금 중 잔액을 10일 이내에 받기로 했다. 즉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계약금을 받았어요.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선수금이죠. 그죠? 자, 선수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과세표준. 선수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는 그렇죠. 이날 환가한 게 과세표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000불 곱하기 1,000원. 그리고 11월 25일 날 나머지 18,000불에 대해서 1,200원이 과세표준이 되겠죠. 그래서 2,360만 원이 원화로 환가한 경우 선수금을, 그리고 선수금을 환가하지 않았다. 그러면 2만 불에 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2만 불에 대해서 1,200원씩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2,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서로 다릅니다. 자, 회계 처리를 보게 되면 자, 선수금으로 받았죠. 그래서 보통예금 200만 원 받았고 대변에 선수금 해서 여기 뉴욕사 이렇게 걸어주겠죠. 11월 25일 날은 요 선수금만큼 반제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품 매출은 2,400만 원. 왜냐하면 환가를 했으면 2,360만 원이 되는 거고요. 환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2,4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수금 200만 원 제하고 외상 매출금, 그리고
1,100원짜리가 1,200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손해봤죠? 그래서 외환차손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외환차손.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공급의 과세 표준을 좀 살펴볼게요. 자, 간주 공급은 그렇죠. 실질적으로 공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과세표, 간주 공급. 자가 공급에 썼던 거나 또는 잔존재화. 그죠? 자, 그런 거를 간주 공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간주 공급의 경우에는 원칙상 자, 재화의 시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가상각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간주 시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취득가격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을 거해요. 그래서 건물인 경우에는 5%, 기타 자산은 25%의 체감률을 곱해서 빼서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만큼 곱해서 시가를 구합니다. 감가상각 자산만 좀 달라요. 자,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한 경우에는 타사업장을 반출했으니까 그렇죠. 취득가격이 과세 표준이 되죠. 그런데 취득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더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 예제를 통해서 한번 얼마나 되나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등포의 다음 자료는 1기 예정신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시오. 당해 법인은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다. 즉 본사는 본사, 지점은 지점 이렇게 따로따로 총괄납부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5천만 원, 애누리 200만 원이 포함됐다. 자, 매출 애누리는 과세 표준에서 그렇죠. 빼야 되죠. 그래서 1번의 과세 표준은 5천에서 200 빼니까 4,800만 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장려 목적으로 거래처에 증정한 상품의 시가는 150, 원가는 100만 원이다. 자, 증정품에 대해서는 뭘로 한다 그랬어요? 장려 목적으로 거래처에 증정한 상품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사업상 증여죠. 자, 그래서 얘는 시가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150만 원입니다. 장려 목적으로 준 거예요. 즉 많이 팔아달라고. 예. 자, 거래처에 장려금조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 100만 원 있다. 자, 판매 장려금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즉 차감하지 않는다. 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판매 장려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현금으로 지급해야 돼요. 물품으로 지급하면 안 돼요. 물품으로 지급하면 시가. 자, 외상 매출금 중 대손된 금액이 50만 원 있다. 자, 대손도 그렇죠. 대손금도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도 안 하는 거예요.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사장. 개인의 주택 수리 목적으로 사용된 상품은 250만 원이고 원가는 180만 원이다. 자, 개인적 공급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50만 원을 더해야죠. 이렇게 더합니다.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 매각대금 600만 원, 취득가액 2천만 원이다. 라고 했어요.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를 매각한 거니까 어떻게 해요? 과세 표준에 더해줘야 되겠죠? 영업용으로 썼다. 그러면
회사에서 쓴 거잖아요. 그럴 경우 매각대금은 600만 원에 대해서 과세금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600만 원. 직매장에 반출한 금액은 2천만 원이다. 자,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공급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또 더할 겁니다. 2천만 원. 대가를 받지 않고 거래처에 증정한 견본품. 견본품은 그렇죠.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빼고요. 당해 법인은 시가 100만 원의 상품을 서울시청에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도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뭐예요? 면세죠, 면세. 그래서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인 계열회사에 판매한 상품 매출액 400만 원, 시가는 650이다. 650을 400만 원으로 저가로 했죠. 그래서 얼마? 65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650만 원.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4,800만 원, 1,500만 원, 250, 600, 2천만 원, 650만 원 이렇게 다 더해서 8,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간주 공급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개념과 영세, 과세, 영세, 면세, 그다음에 과세표준 일부분을 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